이 경제 지문에서 말 뒤집기 하는 스킬을 알려줄 거고, 그 다음에 경제 지문에서 그 숫자 대입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이것을 이 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 무역이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제품을 만드는 거, 그것을 경제에서 생산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제품을 만드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재화가 무슨 뜻이냐면요, 선생님이 그냥 쓰는 거는 이유가 있으니까 같이 그 단어 따라오세요. 재화라고 하는 건 상품이란 뜻입니다. 상품. 근데 상품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품 이런 것들을 재화라고 많이 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나라가 있어. 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어. 그럼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두 재화. 자, 재화라는 게 상품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가정을 해봐. 두 재화가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생산 비용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것을 만드는데,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돈.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생산 비용이 낮다면 팔 때도 가격이 낮아집니다. 우리가 단가 아니면 원가라고 하죠.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죠. 우리가 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두 개의 재화밖에 없다, 이 세상에. 그런데 그 두 개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그러면 가지게 되는 것이 뭐냐?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해도, 자, 이제 여기부터 멘탈을 챙겨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위라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뒤에 풀어져 있을 테니까. 절대 우위를 간다. 근데 우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시다. 우위가 무슨 뜻이죠? 우위에 있다. 다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우위에 있다. 그죠? 그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강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두 재화 모두에 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 나라가 그 두 재화 모두 팔 수 있다, 생산해서 팔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지 않을까요? 상대 나라 거는 안 산다. 우리나라 게 더 싸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두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한다. 여기서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기회비용은 여기서만 나오는데, 기회비용이 뭐냐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를 했다면 이라는 게 기회비용입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1학년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기회비용 뭐라고요? 아, 이거 안 만들고 다른 걸 만들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그럼 봐봐 얘들아,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가 있는데, 이 절대 우위라는 게 뭐냐면 생산 비용이 낮은 거랬어. 그래서 얘네 물건을 이렇게 팔 수 있었는데 기회비용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무슨 소리냐면 두 재화 모두, 두 상품 모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싸. 그런데 그 나라의 입장에서 그래서 두 개를 다 생산하는 게 좋냐 좋지 않냐, 그걸 따져봤을 때, 자, 이해해 봅시다. 그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하는 게 무작정 좋은 게 아니라 그 두 재화 중에서도 더 싸게 만들어서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거나 그런 재화가 있을 수 있겠죠. 다시, 두 재화 모두 다 얘네가 한 나라가 지금 우위를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두 재화를 모두 생산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두 개 말고 하나만 생산하면 생산이 간단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집중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 그게 뭐냐? 기회비용을 따진다. 두 개 다 생산하는 건 별로인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게 더 많이 남으니까, 이윤이 많이 남는 거 하나만 생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 다시 이 말 듣고 다시 볼게요.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서 한 나라가 절대 우위를 갖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 개를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하나만 생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떤 나라가 그 나머지 재화를 생산하는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러분 따라 그리지 않으셔도 돼요. A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B 나라가 있어요. 그 A 나라가 두 개가 모두 우위가 있었어. 얘가 우위가 있고 우위가 있어. 이거 절대 우위죠.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생산을 몰빵하는 게 옳은 것 같냐면, 요거에 이제 1이 있고 2가 있다고 해보자. 첫 번째 거에 생산을 몰빵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얘들은 이것만 생산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E가 필요하잖아. 얘는 이걸 안 만들잖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물건은 자연스럽게 누가 만든다? B가 만들어서 A한테 팔게 된다. A는 이걸 만들어서 E를 만들어서 B에 팔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절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쩌리를 만들어서 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국가 A 부터 시작할게요. 국가 A는 장미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의 비교 우위가 있어. 여기서 우위라는 말이 두 개로 나옵니다. 절대 우위라는 게 있고 비교 우위라는 게 나오는데, 절대 우위라고 하는 것은 생산 비용 낮은 거,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기회 비용 낮은 거. 자, 그 기회 비용이 낮은 게 무슨 소리라고요? 아, 이거 안 하고 저거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게 기회 비용이야. 낮을수록 좋은 거지. 기회 비용이 높을수록 괜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저거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기회 비용이 큰 거. 기회 비용이 작은 거는 저거 안 만들어도 돼, 이거 만들어도 돼. 이게 기회 비용이 작은 거죠, 기회 비용이. 이게 장미를 만들고 국가 B가 컴퓨터를 생산해 서로 장미 만들고 컴퓨터 생산해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이 된다. 이렇게 국제무역이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국제무역은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 자, 첫 번째 문단 읽었습니다. 할 거 있죠. 첫 번째 문단 읽었으면 뒤로 가서 일치문제 지워야 되죠. 우리 일치문제 찾아볼게요. 어떤 것이 일치문제가 되느냐. 보면은 17번은 일치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그죠? 18번 같은 이게 일치문제가 되겠네요. 1번부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의 생산을 전문화하게 된다. 아까 있었던 그 문장 그대로고. 2번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도 국제무역에 참여. 아까 국제무역 그냥 참여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번 맞겠고. 2번이 도대체 왜 맞는 건가요? 라고 하면은 아까 어떤 나라든지 국제무역에 참여하면은 그 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러니까. 자, 3번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지 못했어. 그래서 이런 나라도 뭐 하나쯤은 기회비용상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3번 맞는 말이 되겠고. 5번 보세요. 국제무역을 통해 그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를 서로 교환하는 국가들은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된다. 이것도 아까 문장 그대로입니다. 4번은 아직 몰라요. 우리가 위에서 본 게 아니에요. 한 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 이거는 위에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4번 얘기가 우리 아직 읽지도 않은 거지만 1, 2, 3, 5 지우면 4번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읽고서는 무조건 일치문제 지우러 가기. 용기 있게 지워야 됩니다. 이거 그래,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걸 용기 있게 지워야 돼요. 틀려도 괜찮아. 아직까지는 1학년이잖아. 3학년 때까지는 계속 실험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틀려도 괜찮아. 용기 있게 지우는 거야. 이 말 맞는 것 같아. 그 근거가 근데 스스로한테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러니까 맞는 것 같아. 이러니까 틀린 것 같아요. 용기 있게 지워보기. 답은 4번으로 나오겠어요, 여러분. 왜 4번으로 나오냐? 나머지가 적절해서 그렇다. 첫 번째 문단만 읽고도 이렇게 문제가 풀리기도 한다. 근데 지금부터의 말장난을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게 바로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쵸?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던 게 비교 우위론에 대한 얘기야. 비교 우위론. 근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샬라샬라 무엇을 전제로 한다.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읽은 거냐면 주어 찾고 그 다음에 서술어 찾고 목적어 찾고. 자, 해보세요. 주어 찾고 이러한 비교 우위론은 전제로 한다. 그럼 바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수학 불변을. 국어는 앞에 읽고 뒤에 읽고 다시 앞으로 돌아오기. 비교 우위론은 전제로 한다. 무엇을 전제로 한다?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그럼 수학 불변이 뭐냐? 수학 불변이 뭐냐면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이게 수학 불변이다. 이해해 나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해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쪼개봅시다. 쪼개볼게요. 자, 같이 해보죠. 비교 우위론은 자, 근본적으로 자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자, 그럼 이것을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는 거야. 비교 우위론은
근본적으로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근데 여기서 수학 불변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까지가 수학 불변의 뜻이 되죠. 이해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오케이, 그렇구나.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하는구나. 그럼 수학 불변이 뭔지 알아봐야겠다.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오케이, 여기서 끊어주고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자, 다시 생산 규모가 증가할 때, 증가할 때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우리가 알아두세요.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퍼센트입니다. 오케이? 증가율, 율이라고 하는 게 비율이에요. 이 율이라고 하면은 우리 앞으로 퍼센트로 이해하면 됩니다. 증가율이라고 하면 뭐냐면, 봐봐 얘들아, 하나 생산하다가 이제 두 개를 생산하게 됐어. 그러면 몇 퍼센트 증가율인 거죠? 100% 증가율. 알아두세요. 하나에서 두 개가 되면 두 배가 됐지. 두 배가 되면 100% 증가율이다. 세 배가 되면 200% 증가율이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산량의 증가율, 생산 비용의 증가율 같다. 뒤집어 보자. 생산 비용의 증가율이 생산량의 증가율과 같다. 생산 비용의 증가율, 생산량의 증가율 같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 물건을 만드는데, 이거 태블릿 PC. 이거. 녹음하고 있는 이 태블릿 PC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든다고 생각해봐. 만드는데 드는 돈. 근데 보세요. 여기서 생산 비용의 증가율이랑 생산량의 증가율이랑 같대. 차이가 없다. 그러면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들었어. 그럼 두 개 만드는데 얼마 든다는 거죠? 두 개 만드 20만원. 그죠? 좋아요. 세 개 만드는 데는 총 얼마 든다? 30만원. 점점점점 해서 n개 만들면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수학 불변이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비교 우위론이 근본적으로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생산 규모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딱 생산량의 증가율만큼 생산 비용이 그대로 증가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넘기지 말아보세요. 선생님만 넘겨볼게요. 그럼 보면은 우리 18번 문제에서 4번에 보면은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비교 우위를 가질 때 생산 규모가 커지더라도 평균 비용은 줄어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 줄어들지 않는데 여기서 평균 비용이 줄어든다 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서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여기서 멘탈을 챙기라 했었죠. 안 읽힐 때는 멘탈을 챙겨라. 여기 이 문단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있는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교 우위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 알려주셨었습니다. 수학 불변을 전제로 했었죠. 수학 불변이란 게 뭐다? 증가율, 생산량의 증가율, 생산 비용의 증가율 같다. 하나 만드는데 10만원, 그러면 세 개 만드는데 30만원. 알겠죠? 아무리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그렇다. 그러나 나오잖아. 그러나 나오면 체크해줘야죠. 자, 그러나라고 하면 이 수학 불변을 뒤집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오히려 많이 만들수록 생산 비용이 증가하다든지 아니면 생산 비용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실제로는 많은 사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 그래,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이게 바로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자, 수학 체증의 그러면 뜻이 뭐야? 수학 체증의 뜻은 커지는 현상인 거죠. 이렇게 해석이 되죠. 이게 나타난다. 비교 우위로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인 거야. 앞에부터 읽으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돼. 다시 어떻게 읽었다고 민기쌤은 비교 우위로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수학 불변이 뭐야? 읽어주고. 그럼 수학 체증이 뭔데? 읽어주고. 똑똑하게. 그러면 수학 체증이 뭐야?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자, 뭐가 더 커? 생산량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 생산량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건 뭐냐면 생산 비용은 이제
조금밖에 안 오르는데 생산량이 많이 오른다 이런 소리 같은데요. 우리 이 말 뒤집어 볼게요.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다. 뒤집어 볼게요. 생산 비용의 증가율이 생산량의 증가율보다 작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시를 볼게요.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만 원이야. 10단위. 예시를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자, 집중해보자.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만 원이야. 10단위야, 10단위.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한 단위씩 추가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인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종이 가지고 인쇄를 할 거예요. 요거 책 같은 경우도 이게 딱 반짝거리는 이 책을 이제 인쇄를 할 거야. 인쇄를 할 거면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프린터 가서 인쇄하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프린터가 일단 있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진짜 딱 한 장 인쇄할 거야. 근데 프린터가 없어. 프린터를 일단 사야지. 종이가 없어. 종이 사야지. 잉크 사야지. 그 다음에 멀티탭도 뭐 하나 필요해서 샀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 한 장 뽑는데 드는 가격이 막 100만 원 이렇게 든 거야. 프린터 사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 한 장당 100만 원인 거야? 그러면 두 장 뽑으면 200만 원이네? 아니잖아요. 프린터는 두 개 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장만 뽑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짓을 하면 프린터 사고 뭐 사고 이 짓을 하면 되게 비싸 보이지만 만약에 해가지고 1000장을 뽑았다 해봐. 뽑으면 뽑을수록 싸지는 거죠. 하나 뽑는 데 드는 비용은. 한 장만 뽑는다면 하나당 100만 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00장을 뽑는다 아니면 이 프린터를 엄청 혹사시켜서 죽여줘 라고 할 때까지 이제 뽑았어. 10만 장을 뽑아버렸어. 그러면 뽕 다 뽑은 거죠. 그죠? 뽕 뽑은 겁니다. 이러고 이제 장례 치러줘도 돼요. 프린터한테 이제 잘 가라. 고생했다 하면서. 그죠? 그 얘기야. 그래서 고정비용 10단위, 하나당 1단위라고 해보자. 가정해보자.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는 한 단위당 평균 비용이 고정비용 10단위에다가 재화 한 단위 더하니까 11단위. 한 단위당 따지고 보면 11단위. 이해돼요? 그러나 두 단위를 생산할 때는 이미 고정비용 들었죠? 그러니까 총 12단위. 왜? 10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보여? 이거 10이 고정단위니까 10 플러스 1이 있고 10 플러스 2가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두 단위를 생산할 땐 총 12만 원이니까 한 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6단위가 된다. 왜 그럴까요? 더하면 12잖아. 근데 두 개 만들었잖아. 그치? 두 개 만들었으니까 이 12를 2로 나눠. 그럼 6이 되잖아. 아까는 하나당 11단위였지만 두 개 만드는 순간 하나당 6단위가 되는 거야. 3단위를 생산할 때는 13을 3으로 나눈 것이 된다. 왜 그래? 10 고정 플러스 3. 그 다음에 이 13이죠? 이것을 3으로 나누면 이건 3분의 13이 되겠죠. 이 얘기가 된다. 따라올 수 있죠? 이게 바로 수학체증이다. 이게 바로 수학체증이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봐봐. 13을 3으로 나누면 한 4.3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11에서 6, 4.33.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봐봐. 한 단위 만들 때 얼마 된다고? 11단위 들었지? 그러면 아까 비교 우위로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수학 불변에 따르면 만약에 두 개 만들 거면 22원이 들었어야 돼. 근데 6원 들었잖아. 하나당. 그냥 계속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3개 만들든 100개 만들든 비교 우위론에서는 하나당 11원이 들어야 돼. 근데 4원밖에 안 되잖아. 가면 갈수록 작아져. 왜? 고정 비용을 지출했고 그 고정 비용 큰 거 지출한 다음에 큰 놈 왔다 가면 그 다음에는 작거든요. 고정 비용이 큰 거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문단 더 읽었으니까 또 그 일치문제 지울 수 있는 거 18번은 이제 지울 수 있는 게 없죠. 17번도 지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9번 기억의 상황, 기억 아직 읽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20번 A에서 E에 대한 설명이다. 아직 읽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기억에 대한 게 수송비 얘기가 나오네 얘들아. 수송비, 고정비용 수송비. 아, 이거 이따가 읽고 읽을 때 고정비용이랑 수송비를 더 확실히 읽어봐야겠구나. 그 다음에 20번 A에서 E. 아, 이거 A에서 E 보니까 숫자에 걸려있네. 그럼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더 확실하게 봐야겠구나. 이걸 체크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1번 뭐 영문 타자기 이건 뭐야? 넘겨.
자, 그 다음은 가시리가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읽고 지울 수 있는 건 없다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 지금부터는 진짜 거의 끝까지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이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읽고 해볼게요. 자, 1부터 어려워요. 미국의 제조업 벨트라는 게 형성됐는데, 자, 제조업 벨트가 뭔지 알려줄게요. 그 제조업 벨트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어야 되는 단어인 건데, 그러니까 요거에 따르면 제조업 벨트라는 게 뭐냐? 우리 그린 벨트라고 해서 그린 벨트는 뭔지 아시나요? 그렇죠. 그 환경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한 땅들, 그린 벨트라고 하죠. 그래서 벨트라고 하면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 구획, 그러니까 땅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제조업 벨트라는 게 뭐냐? 우리 산업 단지 이런 것처럼 그 비슷한 그 유형의 산업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런 것을 그 벨트라고 해요. 그러면 제조업 벨트라고 하는 것은 공장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공장들이 거기에 떼거지로 들어선다. 자, 보면은 이런 거를 이런 형성에는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구나. 그렇구나.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설명을 한다. 여기서 지리적 집중 모형이 뭐냐면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이다. 그 다음에 수송비다. 수요다. 수학 체증과 수송비,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우리 한번 이 가정을 같이 볼게요.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고 하면은 그 머릿속에서 상황을 빨리 그려야 돼요. 자, 동쪽이랑 그 다음에 서쪽에 있다. 생산 입지라고 하면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동쪽과 서쪽에 있어. 끊어주고,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끊어주고,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보자. 자, 생산 입지 두 개 있습니다. 어떻게? 동쪽과 서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물은 농산물과 공산품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되는데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과 비례한다. 아, 그래. 이 나라는, 그렇죠. 아까 이 기억에 걸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다. 그래. 가정이니까. 총 노동력이 얼마인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아, 그러면 우리가 거기 오른쪽에다가 적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자, 보세요. 농부는 이 나라는 농부의 숫자가 뭐냐면요. 총 노동력의 60%입니다. 60%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공산품은 동과 서 어느 한쪽 또는 이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다. 그래, 공산품 동서. 아까 생산입지 동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어느 한쪽에서 하거나 양쪽에서 하거나, 어느 한쪽 입지에서만 생산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비가 발생한다. 자, 잘 보세요. 동과 서라고 했죠. 나라가 동과 서로 나뉘어.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만약에 공장을 세우면은 서쪽에 공급하는데 뭐가 든다? 수송비가 든다. 그렇구나. 그러면 서쪽에다가 세우면 동쪽에 공급하는데 수송비가 든다. 아, 그렇구나. 수송비가 드는구나. 양쪽 입지에서 모두 생산한다? 아, 공장을 그냥 더블로 세웠어. 두 배 이벤트야. 공장을 동쪽에도 세우고 서쪽에도 세웠어. 그럼 동쪽 공장에서 동쪽 애들 먹여 살리는 건 수송비가 안 드나 봐. 서쪽 공장에서 서쪽 애들 먹여 살리는 건 수송비가 안 드나 봐. 그러니까 그거네. 반대편으로 가는 데만 수송비가 드네. 아, 수송비라고 하는 것이 그거구나. 그렇지 않지만 양쪽에 그 공장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2배가 된다. 아, 고정 비용은 공장 설비를 갖추는 돈이구나. 아, 그렇구나. 공산품 한 단위당 수송 비용은 1단위다. 아, 그래. 우리 이거 해봅시다. 공산품 한 단위당 수송 비용이 1단위. 좋았어.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이 있네요. 고정 비용 뒤에서 딱 봐도 계산시킬 것 같으니까, 자, 고정 비용은 4단위라는 것이다. 4단위. 아, 근데 총 노동력이 얼만데?
자, 그다음에 그리고 해당 입지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인데 나왔다. 총수요가 10단위. 총수요가 10단위. 자, 그럼 우리 이거 해보자, 얘들아. 총수요가 10단위지. 그러면 농부 몇 명인 거야? 60%니까 몇 명이죠? 6명. 할 수 있죠. 농부 6명. 좋아요. 어쨌든 이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되게 똑똑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봐봐, 얘들아.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 그 표가 나오면요, 이거 읽고 넘어가야 돼요. 안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겉에 있는 내용을 읽고 넘어가야 됩니다. 비문학 풀 때 알겠죠?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 기업이 생산 입지를 어디로 정할까? 동쪽에 정할 수 있고, 양쪽에 정할 수 있고, 서쪽에 정할 수 있구나. 그렇구나. 자, 이제 이 아래에 읽는 거야. 이 나라에서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돼 있어. 자, 보세요. 아까 여기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농부 또는 제조업 노동자 둘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생산품이 농산물 또는 공산품이거든요. 근데 농부가 6명인 게 밝혀졌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은 농부가 6명이니까 농부가 6명이고 농부가 양쪽에 똑같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양쪽에 농부가 몇 단위씩 있는 거죠? 몇 명씩 있는 거죠? 3명. 3명씩 있는 거죠? 네? 아까 농부가 총 노동력의 60%인데 총 수요. 그러니까 사람이 몇 명이냐가 10단위니까 뭐 6명이 아니라 뭐 단위로 말하자면 10단위. 총 수요가 10단위다. 사람들이 총 수요가 무엇이냐? 수요가 무슨 뜻이냐면 수요라고 하는 것은 생산품을 만들었을 때 이제 살려는 인구, 팔게 되는 인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총수요가 10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인데 우리가 공산품을 만들면 모든 놈들이 다 사는 거야. 다 사는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저도 살래요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10단위야. 근데 그 단위 중에서 이제 농부가 포함하는 단위가 몇 단위냐면 총 노동력의 60%니까 농부가 10에서 6, 그러니까 6단위가 있고, 그러면 제조업 노동자가 몇 단위가 있냐면 나머지인 4단위가 제조업 노동자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총 노동력,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농부 6, 제조업 넷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농부는 아까 양쪽에 균등하게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농부는 그러면 동쪽과 서쪽에 3, 3씩 있어요. 그럼 나머지 노동자 4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읽어보죠.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있어. 그렇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자, 보세요. 농부가 6명인데 반띵됐기 때문에 3, 3이죠. 농부의 수요 3단위, 오케이? 반띵됐다. 3, 3.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 4단위. 왜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가 4단위가 동쪽으로 갈까? 봐봐, 얘들아.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돼 있어. 그러면 아까 노동자가 최대 몇 명일 수 있는 거지? 노동자 몇 명이야? 4명, 그냥 4명이 아니고 4단위지만 그냥 4명이라고 할게요. 농부가 6명이니까 노동자가 4명이란 말이야. 그 노동자가 공장 따라서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노동자 애들이 선생님 멀리 출근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글로 간다고 해봐요. 노동자 애들이 그러면 동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4명이 싹 다 동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동쪽에는 원래 농부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노동자 4명이 동쪽으로 가니까 동쪽에는 몇 명이 있냐? 7명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서쪽에는 자연스럽게 불쌍한 농부들, 외로운 농부 3명만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다시 읽어보죠. 공산품 수요는, 자, 농부의 수요 3단위와, 그렇죠. 농부의 수요는 3, 3. 제조업 노동자가, 자, 모든 게 동쪽으로 하니까 4단위. 이것을 합치면 7단위가 된다. 그렇구나. 그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만 있으니까 3단위가 된다. 알겠죠, 이제, 여기. 그럼 우리 A가 뭐였냐면요. A가 어디 있어? 여러분 A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3단위, 미안합니다. 농부의 수요 3단위, 공산품, 농부의 수요 3단위.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 4단위, 그 다음에 농부의 수요 3단위. 그렇구나.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돼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어. 쫙 해가지고 이게 서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동쪽에 있어. 근데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돼 있어. 그러면은 동쪽의 공산품 수요가 원래 농부가 3명 있으니까 여기 농부 3명 있죠? 얘도 기본적으로 농부가 3명 있죠? 근데 여기에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이 되니까 여기서 제조업 노동자 그 4명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제조업이 없잖아. 제조업 노동자가 0명이야. 자,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어디에 세운다고? 여기? 이때 기업이 동쪽의 동쪽의 공장을 세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 자, 봐봐. 여기에 공장이 생겨. 공장 만드는데 얼마? 아까 공장 만드는데 얼마야? 4단, 오케이. 4단이죠? 근데 봐봐. 얘가 여기다가 보내야 되잖아. 서쪽에다가 보내야 돼. 서쪽에 근데 몇 명 있어, 너희들? 3명 있지. 그래. 정확해. 그러면 보내는데 얼마? 수송비 얼마? 오케이. 수송비 3. 그러면 이거 공장 만드는데 고정비용 4.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동네 수송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 얘들한테 수송비가 0이 돼. 그러면 요거 총 비용 계산해보자. 총 비용 계산하면은 3 플러스 4 플러스 끝이네? 더 이상 플러스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서 그 4단이랑 그 고정비용 4단이랑 수송비 3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총 7단이다.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따라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거를. 자,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서쪽의 단일 공장을 한번 세워볼게. 똑같은 상황에서. 자, 서쪽의 단일 공장을 세워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따라라라 긋고 여기서 서가 있고 동이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농부가 3명이야. 그리고 여기서 농부 3이랑 제조업 4명이야. 총 7명이야. 자,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공장을 세워봐? 왼쪽에다가 공장을 세워봐. 그러면 공장 만드는데 고정비용 4가 된다. 그 다음에 같은 동네로는 수송비가 안 든다. 수송비가 안 든다. 그런데 오른쪽에 7명 있잖아. 자, 오른쪽에 수송비 얼마 들어요? 그렇죠. 제조업이 여기 4. 제조업 4니까 그 수송비가 7단위가 들죠. 수송비가 7단위가 되니까 총 얼마가 드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4 플러스 7을 하면 그 총 비용이 11이 된다. 그리고 얘는 4 플러스 3을 하면 총 비용이 7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 자, 3초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애들 많은데 공장 짓자, 수송비 안 든다. 이거야. 진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고. 안 그래요? 애들 많은 곳에 공장 짓자, 수송비 아까우니까 이 소리가 되는 거야. 다시 그럼 글을 읽어보죠. 봐봐. 동쪽의 수요, 농부 3, 제조업 4, 합쳐서 7. 서쪽의 공장 수요는 3. 동쪽의 공장을 세우면은 고정비용 4, 수송비 3밖에 안 들어. 저쪽에 3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서쪽에 세우면요, 그 고정비용 4 들고 이쪽에 7명이나 있으니까 수송비가 7이나 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더하면 11. 또한 그것은 동쪽과 서쪽 양쪽의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도 유리해요. 자, 그것은이 뭐냐면 그것은 7. 여기서 나오는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정비용 4단위랑 수송비 3단위가 드는 것. 이것은 양쪽의 공장을 세우는 것보다 유리해. 왜냐면 봐봐, 공장 세우는데 얼마 된다고? 4. 양쪽에 공장 세우면은 수송비는 안 들어. 양쪽에 있으니까 각각 먹여 살리면 되거든. 근데 문제가 뭐야? 고정비용이 총 얼마가 된다고? 8이 되잖아. 그러니까 7이 8보다 싸잖아. 그러니까 애들 많은 곳에 공장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여 살리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논지가 지금까지 뭐였냐면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나왔다가 그 다음에 수학 체증 이런 뭐 지리적 집중 모양 이런 게 나왔어. 근데 그게 뭐냐? 벨트가 어쩌고 그래요? 근데 벨트가 뭐냐면 한 곳에 집중되는 거 우리가 벨트가 하는데 이 집중이 왜 되냐? 노동자가 있다.
다른 공장이 와가지고 아 우리도 여기다 지어야겠다. 수송비 안 들게. 이러고 오는 거야. 또 다른 공장이 와가지고 아 우리도 여기다 지어야겠다. 여기가 애들이 많네. 또 다른 애도 와가지고 이 상황에서 저기 멀리다가 공장 짓는 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또 와가지고 우리도 여기 껴볼까? 껴볼까? 하다가 계속 거기가 커지는 거야. 왜? 수송비 아끼려고. 그게 되는 거죠. 양쪽에 공장을 세울 경우 수송비는 들잖아. 거의 다 했다. 고정비용이 8이 돼.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돼 있다. 그래서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이래서 기존의 분포 상황에 따라서 비용 달라지고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죠. 문제 한번 풀어보죠. A, B, C, D, E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거랑 요거 폴 크루그만의 견해에 따라서 기업의 상황, 이 나라의 상황을 분석해 볼게요. 자, 1번부터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 자, 집중되어 있는 곳은 거기에 제조업 노동자가 많겠죠. 집중되어 있는 곳은 끊고, 그렇지 않은 곳보다 끊고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존재한다. 당연하죠. 왜?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으면 농부만 있는 게 아니라 제조업 노동자도 가니까, 글로. 노동자가 이동하니까. 그래서 1번 맞는 말. 자, 2번. 기업은 기존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입지로 할 때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지 않은 곳을 입지로 할 때보다 수송비가 적게 든다. 당연하죠? 제조업이 많이 돼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 많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다. 맞는 말이죠. 3번. 기존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어. 자,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그 농부는 기본적으로 양쪽에 몇 명이었지? 3명. 나머지 그러면 4명이, 총 10명이니까 나머지 4명이 노동자인 거잖아. 근데 3명인데 기존의 제조업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으면 양쪽에 2명씩 더 들어가겠지? 그 양쪽에 사람 몇 명씩 살아? 5명씩 사는 거야. 그러면 어디다가 공장 지어도 똑같네. 왜냐? 동쪽에다 공장 지어도 서쪽으로 5명 보내죠? 5명어치. 서쪽에다 공장 지어도 동쪽에다 5명어치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 똑같이 분포되어 있다면 기업은 동쪽과 서쪽 어디를 입지로 하더라도 수송비가 동일하다. 왜냐? 사람이 동일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 자, 그 다음 기존의 제조업 분포 상황과 무관하게 기업은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것보다 동쪽과 서쪽 어느 한 곳을 입지로 할 때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얘들아, 그 총비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고정비용이, 주어보세요. 고정비용이 주어다. 봐봐. 고정비용이 주어야 다른 게 주어 아니야. 고정비용을 생각해 볼 때 양쪽을 입지로 해. 고정비용 몇 개 드냐? 2개 들어요. 왜? 양쪽이잖아. 그렇죠? 근데 한쪽만 입지로 하면 고정비용, 다른 거 안 따져. 고정비용 한 번 들죠. 이거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것보다 동쪽과 한쪽 어느 한쪽을 입지로 할 때 고정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무조건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 5번. 이게 진짜 어려운 거고 오늘 요거 하면은 이 5번 선택지 선생님이랑 같이 이해하면은 진짜 여러분은 개이득 본 겁니다. 자, 별표 5개입니다. 이거 정말 이거 이해하고 나면, 이 5번 선택지 이해하고 나면 와, 나 진짜 똑똑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워야 돼. 자, 보자. 우리가 비중이 커진다라는 말, 이 말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거 그 선택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얘들아, 비중이 커진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비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자, 비중 뜻 써보자. 비중이 뭐라고요? 비중은 그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뜻이다. 비율. 그럼 이거 봐봐, 얘들아. 어떤 반이 있었다? 반. 근데 그 반에, 이거는 예시를 드는 거야. 가정을 해보자. 어떤 반이 있었는데 그 반에 남자가 3명 있었어. 여자가 1명 있었어. 여자의 비중은 25%입니다.
근데 이거 국어 문제 풀 때 이렇게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아, 여자의 비중이 있구나. 근데 봐봐. 남자가 갑자기 이 반에 1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자의 비중은 늘었을까 줄었을까? 왜 줄어요? 그럼 비중이란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비중을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써먹어요. 이 비중, 그 다음에 분수 계산하는 거, 국어 비문학에서 분모가 커질 때 전체가 증가하냐, 분자가 커질 때 전체가 증가하냐,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국어 비문학에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아마 지금 처음 다룰 겁니다. 이 비중 얘기 이런 거를. 우리가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분의 그 타겟입니다. 전체분의 타겟이라고 할 때 얘는 여자의 비중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전체가 총 4명이었죠. 여자가 1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남자 100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 103, 104분의 1이 되어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여자의 비중이. 알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비중이 작아진다. 여자가 더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비중이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총비용에서 우리 이렇게 자르고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자르고 총비용에서 자르고 공산품 생산을 위한 고정비용이 자르고 차지하는 비중이 자르고 커진다. 이렇게 잘라야 돼요. 읽을 때. 이렇게 잘라서 읽어야 됩니다. 눈에서 이렇게 보여야 돼요. 기존에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그래. 서쪽을 입지로 할 때보다 그래.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생산하는 비중이 커진다. 자, 근데 총비용은 고정비용 플러스 뭐죠? 어떤 거죠? 그래서 수송비.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총비용은 고정비용 플러스 수송비였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봐봐. 양쪽을 입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쪽 또는 서쪽 둘 중 하나를 입지로 한다. 그러니까 고정비용은 8이 아니라 계속 4입니다. 자, 고정비용은 줄어들거나 많아지지 않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변인에 의해서 바뀌나? 수송비의 변인에 의해서 바뀝니다. 다시! 고정비가 4원이었어. 근데 수송비가 총 1원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은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큽니다. 5분의 4인 거죠. 근데 봐봐. 고정비용이 계속 4인데 수송비가 뭐 100이 돼버렸어. 그러면 고정비용의 비중은 되게 작아진 거야. 머릿속에서 그러면 고정비용이 같다. 변인을 통제해. 고정비용이 같다. 고정비용의 비중이 작아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의미하죠? 수송비가 많아졌다. 그렇죠. 그럼 고정비용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수송비가 작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봐봐, 이거 분수식이라고 했어. 이게 총비용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식 세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고정비용 플러스 수송비. 이게 총비용이죠? 비중 구하던 공식이 이거라니까. 그러면 이게 분모로 들어가고 그럼 그 위에서 고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니까? 고정비용은 변할 수 없어. 왜? 양쪽에다가 공장을 짓는 게 아니고 한쪽에다만 공장을 짓으니까 어떤 때가 됐든 사원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변인이 뭐냐면 수송비라는 거예요. 근데 봐봐. 그 수송비가 분모에 들어있느냐 분자에 들어있느냐를 우리가 따졌는데 수송비는 어디에 들어있다? 분모에 들어있네. 자, 우리 이것을 반드시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건 적어볼게요. 되게 간단한 거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거 써봅시다. 분자가 커지면 써보세요. 전체가 커진다. 자,
역도 성립합니다.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도 작아져요.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진다. 근데 우리가 이 분모가 커지면 전체가 작아지는 거,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라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비례와 반비례라고 하는 것을 분모로 이해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 분자가 커지면 전체가 커진다. 하나가 커지면 전체가 커지는 구조. 커지면 커지는 구조, 우리가 이런 것을 비례라고 합니다. 비례와 반비례가 이것만 정확히 알아둬도 매우 똑똑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중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컨트롤 가능한 변인이 수송비인데, 근데 그 수송비가 분자가 아니라 분모에 들어있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비중에서, 비중과 수송비의 관계에서, 이 관계는 비례 관계다 아니면 반비례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그럼 수송비가 커질수록 전체가 작아지는 구조다. 그러면 우리가 동쪽을 입지로 할 때, 서쪽을 입지로 할 때 아무것도 안 따지고 수송비를 계산하라는 문제야. 자, 봐봐. 5번 선택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라는 문제 같죠? 아니었어요. 수송비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수송비를 구하라. 그럼 여기서 그 기존의 제조업이 서쪽에 집중돼 있어. 자, 그러면 사람 어디에 많아요? 서쪽에 많아요? 동쪽에 많아요? 서쪽에 많죠. 서쪽에 많지?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공장 세웠을 때 더 수송비가 많이 들겠어요? 서쪽에 많으니까. 동쪽에 세웠을 때 수송비가 많이 들겠죠? 무식하게 동쪽에 세우고 이렇게 다 보내는 거잖아. 그럼 봐봐.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이거는 수송비가 커지는 거예요.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수송비가 커. 서쪽을 입지로 한 것은 수송비가 작다. 근데 여기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다라고 돼 있죠. 근데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려면, 봐봐.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이거 비중이 커지려면 수송비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 다시 주워보세요.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수송비가 작아져야 돼. 한 번 더 설명을 할 자신 없어요. 알겠죠? 동쪽을 입지로 한 기업은 이거에 따르면 이게 맞으려면 수송비가 작아져야 돼. 근데 얘는 수송비가 크네. 그래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지문에서 한 문제 남았어요. 같이 볼까? 이거 반드시 복습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 푸는 방식 선생님이, 우리 A에서 E, 이거 숫자에 걸려있는 거였거든요. 쉬워요. 자, A 3단위. 이 3단위가 뭐냐면 농부가 총 6단위니까 3 반띵한 거. 이 나라 농부의 전체 수요 중 절반. 괜찮죠? B B 기억 안 난다. B 보면은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 4단위. 농부가 6명이니까 4명은 제조업 노동자 전체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 전체에 해당한다. 맞겠고요. 3번 C. C 보면은 3단위가 된다.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들의 수요만 존재하니까 서쪽의 공산품 수요의 전체는 3단위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쪽의 수요 전체 맞네요. 자, D.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고정 비용과 같다. 그래, 고정 비용과 같다. 자, D. 고정 비용 4단위. 어제는 이게 무슨 소리냐? 동쪽에 공장을 세워도 4단위. 선택지에 따르면 서쪽에 공장을 세워도 4단위. 그러니까 고정 비용이죠. 4번까지 맞는 말. 5번 총비용 11단위.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비용. 맞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비용 11.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 4. 인정. 동쪽에 있는 농부의 수요를 합한 값. 제조업 노동자 어디 갔음? 자, 이 11단위가 어떻게 됐었어요? 4. 공장 만드는데 4원.
농부 3원, 그 다음에 그러면 7, 그 다음에 제조업 노동자 4명 다 때려박으니까 11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농부의 수요만 합하면 안 되지. 그럼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안 먹나? 그러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농부의 수요가 아니라 농부의 수요와 제조업 노동자의 수요까지 나왔어야 됐죠.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숫자 가지고 노는 거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더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비교 이론 거기서도 증가율과 같다,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증가율이 하나가 더 크다, 이거 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지만 이렇게 좀 시간의 한계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딱 소름 돋게 시간 맞췄네요.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그 고전 시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